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바로 김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취재에 아주 열을 올리고 계십니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은행 요즘 마음에 안 듭니까? 은행은 원래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 요즘 은행이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욕 먹고 있는 거죠? 요즘 이거 너무 많이 벌었다. 최근에 아주 난타 당하고 있죠. 지난달 말에 시작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바친다. 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 하는 것 같다. 종노릇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뭐 비상 경제 민생 회의 가서 한 얘기는 우리나라 은행들 갑질 많이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독과점 때문에 그렇다. 이게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이잖아요. 아무리 예. 정치적인 언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은행이 국민들을 종처럼 부리고 있고 이게 다 독과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일종의 뭐 좌표?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당장 여당에서도 막 은행들 때리고 난리도 아니죠. 예. 그리고 이미 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팽대세를 걷자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예. 3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예. 그래서 금융당국도 슬쩍 이런 분위기에 올라타서 특히나 이복현 우리 금감원장. 금감원장께서 굉장히 또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엊그제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회계법인들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 얘기를 작심하고 하신 게 뭐냐면 올해 은행들 이자 수익이 60조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거라고 보는데 네. 3분기 영업이익만 봐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많다. 이게 반도체랑 자동차랑 비교해서 어떤 혁신을 했길래 60조로 하는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은행들에게 뭔가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좀 많이 벌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냥 바람의 순풍에 막 배가 가듯이 그렇죠. 사업 잘 될 때도 있고 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또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 많이 번다고 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은행들이 욕먹는 이유는 뭐 따로 있기는 합니다. 은행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게 순이자 이익이라고 하는 지표잖아요. 예. 이게 뭐 대출해간 국민에게서 받는 이자 그리고 나에게 예금을 맡긴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자 이걸 빼면 그 순이자 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 고금리 불경기인 올해 이런 순이자 이익 60조를 거두는 게 다 예대마진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금리 때문에 이자도 되게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니네 예대마진 최대로 벌려가지고 너무 돈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돈을 번다. 예. 이 은행이 얘기는 원래 예대마진으로 돈 맞습니다. 버는 예대마진 돈 버는 데죠, 맞죠. 예.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자연스레 대출 금리도 오르고. 예. 그러니까 은행이 무슨 혁신을 했길래 60조나 돈을 버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니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연적으로 외부 효과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돈을 벌게 된 건데 예. 그런 와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은행의 단기 순이익을 쭉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올해 초에 결산하면서 지난해 기준 그 성과급을 2조나 직원들에게 나눠준 거죠. 예.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고금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예대마진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모자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은행 내부에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더더군다나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은행들은 자본을 계속 쌓아놔야 되잖아요. 쌓아놓지 않고 성과급으로 푼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은행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 예. 그냥 자동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은행들 순이자 이익을 제가 연도별로 쭉 뽑아온 건데 야. 2008년 이후 보면 뭐 30조, 40조 그만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 2021년부터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2022년에 급증을 하고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28조 정도 됐으니까 아마도 연말이 되면 60조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당연히 뭐 저금리 때는 스프레드가 적으니까 당연히 네. 뭐 뭐랄까 그 순이자 이익이 적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예.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이익은 늘어나겠죠. 음. 근데 니들이 한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행이 돈을 버는 게 이자 이익이 있고 순이자 이익이 있고 비이자 이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투자해서 돈 버는 그렇죠. 것도 있고 은행이 뭐. 열심히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비이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5.7%밖에 안 돼요. 아, 워낙 예대 마진으로 번 게 많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예대 마진으로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고 그거는 외부에서 주어진 거니까 니들이 한 게 없는 거고 비이자 이익은 5.7%밖에 안 되면 도대체 60조로 하는 돈이 니들이 잘해서 번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성과급 변치를 해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은행들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정유회사들도 유가가 오르면 돈 많이 벌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논란인데 저도 생각해 도 정유회사보다 은행이 좀 더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정유회사는 그래도 민간 기업이니까 물론 은행들도 다 민간 기업이지만 우리나라는 라이스- 특수성이 조금 있죠. 라이선스로 딱 너만 은행에 이렇게 네. 정부에서 딱 누군가 도장을 찍어준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돈을 더 벌었다 그러면 좀 찜찜하긴 하네. 그리고 사실 그 정유사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 예. 그럼 우리가 기름값 많이 올라서 예를 들면 많이 기름값 많이 오를 때 마진을 많이 남고 팔아서 생긴 이득을 니들한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러면 기름값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가 손실이 났을 때는 니네들이 다 보조해 줄 거냐 이런 얘기를 당연하게 할 수 있는데 예.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마진이 항상 있습니다. 아 손해 보고 하는 건 없나? 물론 이렇게 예.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져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단기 뭐죠 그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구조는 무조건 돈을 먹는 구조란 말이죠. 손실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먹느냐 조금 먹느냐만 있지. 그렇죠. 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로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또 딴 비이자 수익 투자도 많이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번다는 얘기가 땅 짓고 헤엄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음.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은행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예. 뭐 또 있습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사실 주인이 없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주주들은 있지만 주인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의 5대 금융지주 중심의 체제 자체를 만들어준 게 일종의 국민 혈세 같은 거죠. 1997년만 해도 IMF 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은행이 30개여서 뭐 거의 뭐 촌추전국 시대 이랬단 말이죠. 예. 근데 IMF 외환위기 거치고 난 다음에 맞아. 은행들이 다 망했고 그래서 시중은행 11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3개로 이제 금융당국이 재편을 했죠. 옛날에 은행도 많았어. 보람은행, 맞습니다. 평화은행, 엄청 많았죠. 뭐 무슨 은행들 많았죠. 한빛은행, 네. 뭐 네. 조흥은행 네. 엄청 많았는데 이걸 20개로 재편하고 그 이후에는 또 은행을 대형화하겠다고 해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6개 이렇게 또 묶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15개 정도로 꾸리고 있다가 이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 대부분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다 국민 혈세로 만들어준 거죠. 예. 그리고 2017년에 그 세계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된 것 말고는 새로 라이센스 발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금융당국이 라이센스나 뭐 여러 금융 규제를 통해서 은행을 경쟁으로부터 지켜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고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묶어놔 버렸으니까.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 위에 있는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전체 은행의 순이자 이익에서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72%에서 꾸준히 뭐 거의 횡보를 합니다. 70%는 무조건 5대 은행이 먹는다. 무조건 먹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뜻인가 봐요. 맞습니다. 뭐 경쟁이 치열할 이유가 없죠. 뭐 사실 뭐 그 인터넷 은행들 열심히 더 해야 되겠네. 열심히 해야 하려고는 되겠네. 하는데 밑에 보시면 예. 인터은행은 2017년에 시작해서 고작 한 3%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아직 되게 미미하구나. 되게 미미하죠. 예. 근데 여튼 이렇게 금융당국이 사실 라이센스를 지켜주는 뭐 표면적인 이유 자체는 우리 은행들이 다 망해서 IMF가 온 건데 예. 그래서 은행은 절대 망하게 두지 않겠다. 어. 근데 이거를 잘 지켜주는 대신에 예. 항상 우리가 매번 목도하는 거지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은행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예. 뭐 은행이 주리를 튼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주인도 없고 또 더더군다나 세금으로 만들어주는 대형 은행이고 예. 규제로 우리가 울타리도 경쟁도 없어지는 울타리도 굉장히 탄탄하게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은행이 공공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의 배경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제주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신한은행은 독특하게도 은행 라이선스가 2개가 있습니다. 옛날 제주은행을 지방은행을 인수해서 네. 보통 한 금융지주회사의 라이선스가 하나만 있는데 맞습니다.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이 있고 제주은행 라이선스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주은행은 한번 판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뭐 네이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시장에서 돌았던 얘기가 제주은행의 목값을 얼마로 가야 되느냐 네. 이게 뭐 한 3천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제주은행이 사실 제주도에서만 영업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큰 은행이 아닌데 그렇죠. 라이센스 가격이 한 2천억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아무나 함부로 못 받는 거야. 너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고 가격이 저는 그 가격 깜짝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 이렇게 때때마다 그 정치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은행을 질타하는 데는 예.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그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실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매년 금융위가 그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예. 지난해에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시장 집중도는 OECD 중에서 중하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과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매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왔어요. 근데 뭐 대통령께서 독과점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기도 하고. 뭐 좀 많이 더 열어줘야 되겠네요. 그럼. 열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 구조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한국은행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땅 찍고 헤엄쳐서 돈만 번다. 예. 시장은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경쟁자들도 정해져 있죠. 근데 경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그냥 앉아서 돈을 먹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중국인 대출도 안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사업성 평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담보 대출만 한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 인터넷 은행들 그래서 중금리 대출도 좀 하라고 열심히 해놨더니 중금리 대출 잘 안 해서 막 금리도 이상하게 하고 맞습니다. 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던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너무 경쟁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니까 그래도 이 은행들한테 이놈들 너희들은 너무 앉아서 돈을 버는 거야 하고 세금 더 내라. 지금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줄이를 틀어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 예.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고 금감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분들도 이 사람의 구조를 잘 모르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 금감원장께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은 고금리에도 이자 수익이 안 늘어나는데 왜 우리나라 은행만 변동금리를 많이 팔아서 이자 수익이 늘어나냐.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 은행들은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개인들에게 다 떠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동금리라서 돈을 더 버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그때 금리가 바뀌고 예전에 내가 2%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5% 올라갔으면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예전에 2% 3%로 고정금리로 30년짜리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고금리가 되더라도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고정금리를 많이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금감원장이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 우리는 은행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제가 네. 예전에 미국 그 고정금리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200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게 뭐 다네 뭐 다.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였죠. 예. 고정금리가 거의 없다고 봤어야 되는데 예. 이때 당시를 봐도 미국은 거의 뭐 99%가 고정금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늘어나진 않고 우리만 엄청 늘어나는 구조인 건데 예.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뭐 31.9%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사실상 우리가 고정금리 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게 혼합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5년만 고정금리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금리예요. 사실상 변동금리네. 사실상 이건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이 아. 31.9%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생각해 맞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은 주택정의 도장을 찍어주면 이게 우리가 우리가 승인해준 채권이야, 예. 주택저당증권이야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예. 그걸로 MBS라는 거 돌리잖아요. 달러 패권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MBS를 사가고 그걸로 계속 유동화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만기 불일치 리스크를 시장에서 직접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들은 모아서 맞습니다. 금융상품으로 다시 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30년짜리 고정금리가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은 그게 불가능한 구조죠.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5년짜리 찍어서 5년 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만기 불이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커버드 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유동화 시장을 키워준다고 해요. 정책 당국에서. 예. 그래서 미국처럼 30년짜리 고정금리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3년, 5년짜리 그 중기 고정금리 상품들. 그래서 3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고정금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5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변동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변동금리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도 변동금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사람들이 받아가면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오를 때는 은행들이 유리하잖아요.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받는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막상 은행에 가서 제가 이제 대출 받으려고 딱 하면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뭘 드실래요? 하고 주잖아요. 그럼 변동금리가 보통 좀 싸잖아요. 당장. 그렇죠. 아이 당장 아니 사니까. 그래서 이거- 말은 뭐냐면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선택권은 줄 수 있는데 뭐 네. 예를 들면 고정금리라면 진짜 고정금리여야지 왜 혼합형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게 고정금리도 아닌데 고정금리인 것처럼 어차피 5년 뒤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건데 예. 그러면 5년 뒤 지나서 그게 풀리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변동금리면 고금리 시절이 돌아오면 똑같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은행의 예대 마진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은행의 탓은 아닌데 금감원장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은행에서 상생방안이 나왔어요. 예. 지난 상반기에도 사실 우리는 이런 거 빨리빨리 대응은 빨리빨리 해. 반응은 참 잘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도 은행이 공공재라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셨었잖아요. 예. 그때도 1조 원 규모 상생 방안을 은행들이 내놨는데 예. 이번에도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난 3일에 하나은행에서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30만 명한테 1,000억 원 규모 이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한은행도 한 1,00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금융주들도 대략적인 뭐 계획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항상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네.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내요.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네. 매해 이런 식으로 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년에 1조 2,380억 원을 냈고 뭐 지역사회 공헌 이런 것도 하지만 서민금융에 출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에서 독과점을 안전하게 지켜줬고 예. 그걸 빌미로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은행은 당장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다툼, 분쟁이로 느껴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게 네, 당국에선 뭐라고 하고 금융권에선 바로바로 보답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정부나 금융 당국에서 내년 총선을 목적으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제도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라고 하는 와중에 최근에 횡재세 얘기가 나오니까 예. 사실 횡재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삥을 뜯는다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외부 효과에 따른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이 생겼을 때 이 이익을 특정 집단이 다 가져가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사회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런 제도적인 접근이 일종의 횡재세 같은 건데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횡재세가 과거 방식으로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금융당국에서 뭐라고 또 압박을 해서 뭔가 상생 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낫고 합리적이고 뭐 진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횡재세 그러니까 네가 횡재세라는 게 말 그대로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돈을 네가 버는 거니? 그렇죠. 이 돈 번 거 길에서 주운 돈 같은 그런 돈이니? 맞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컨셉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누진세가 적용이 돼 있어서 돈을 많이 벌면 세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뭐 열심히 땅 파서 돈을 벌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주었건 하여튼 돈을 더 벌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돼 있어서 네. 굳이 이 지금 누진세 구간이 있는데 횡재세까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유럽에서 횡재세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는 횡재세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유럽은 예를 들면 보통 대부분 다 단일 세율이고 한국은 누진 세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횡재세를 유럽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도 유럽 방식의 횡재세를 하는 거는 기업도 부담이 커진다라고 예. 얘기도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금이 3천억 원이란 말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횡재세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 뭐 수조 원의 어. 이익이 생겼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리고 과거에 조금 뭐랄까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은행들의 이득을 삥 뜯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횡재세처럼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거를 사회에 환수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어떠냐 예.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너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뭐 좀 내놔 이렇게 하느니 맞습니다. 그 매번 그렇게 하지 않냐 현실적으로 계속 그래왔죠. 그렇게 하느니 네. 차라리 명확한 세율을 정해서 룰에 따라서 이만큼 벌면 뭐 돈 내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게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는 환경오염이 생겼어요. 이것도 일종의 외부 효과인데 네. 이런 외부 효과는 일종의 시장 실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 실패는 정부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예. 이번에 이것도 외부 효과입니다. 은행들이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서 갑자기 예대 마진이 늘어나면서 순이자 이자 이익이 굉장히 커지는 것도 외부 효과인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죠. 그럼 이익이 결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어쨌든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이 한 집단의 그 외부 효과로 인한 이익이 쏠리는 게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들어가서 조금 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죠. 방법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과거처럼 상생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럽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생 방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제도적인 접근이 아닌 비제도적인 접근 말고 제도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삥 뜯을 거면 룰을 정하자. 그때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예. 이거 갑질한다, 독과점이다 이렇게 좀 내놔라.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 갑자기 은행들 뭐 해야지라고 하는 뭐 전근대적인 방식의 접근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엔 이 횡재세는 법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까? 네. 야, 근데 이 은행들 이 로비력이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도 은행들은 안될것 그냥 우리 같긴 상생방안 내고 그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할것 은행은 같은데. 그게 훨씬 더 편하겠죠. 예. 예. 근데 은행들도 할 말인 게 예전에 코로나 때 왜 자영업자들 이자 받지 마세요. 네. 이자 덮어주고 뭐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뭐 필요할 때는 맨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또 되게 뭐라고 그러네. 뭐 어떻게 할 말은 또 있긴 있을 거는 같습니다. 뭐 할 말이 없진 않겠죠. 어.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조금 뭐랄까 룰을 정하자. 룰을 정하자.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게 횡재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봤더니 어찌 됐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횡재세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런 그 은행들의 그 외부 효과에 따른 이자 소득을 환수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사실 은행에 이 횡재세를 매기는 게 유럽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1981년도에 이미 영국에서 했어요. 예. 오래됐네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기준금리가 17%였단 말이죠. 17%였는데 당시에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마 기준금리를 많이 인플레 잡는다고 많이 올렸을 텐데 예. 그때 당시에 당자 예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뭐지 이자가 안 붙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당좌 예금에 세율을 부과. 그러니까 여기는 2.5%의 그 뭐랄까 이자를 니네들이 주되 그거는 우리가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당시 한 뭐 4억 파운드 정도 이렇게 세금을 걷었는데 물론 한시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고금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지는 않으니까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이 그런 일을 썼었고 최근에는 스페인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죠. 지난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순이자이익이랑 순수수료가 8억 유로 이상 한국 돈으로 예. 한 1조 조금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가는 은행들은 순이자이득이랑 순수수료율의 4.8%는 우리가 추가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억 유로 내년까지 할 계획인데 그럼 4조 원 정도가 거친다고 본인들이 추산을 해요. 그럼 이걸로 공공주택을 짓거나 국영철도의 승차권을 조금 싸게 하거나 뭐 아니면 청년층에 장학금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에 돌리는 방식으로 그냥 예. 세금으로 걷어서 국가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일종의 상생 방안을 부담금 그렇죠. 법으로 정해놨다는 맞습니다. 거죠. 부담금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이걸로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필요한데 세금으로 걷진 않겠다. 그렇죠. 이걸 어쨌든 세금으로 걷어도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맞겠지만 세금이 딴 데 쓰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걷으면 이런 곳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금을 아예 묶어놨어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그건 괜찮네요. 그거는 저도 이런 방식은 돈은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세금 걸은 다음에 그냥 정부 그냥 창고에 씩 넣어놓고 마음대로 쓴다는 거는 좀 이상하긴 예를 들면 그 정부가 정책적으로 운영한 햇살론 같은 서민정책 금융 상품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득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냥 그때 뭐 니네들이 알아서 뭐 출자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득이 많이 나면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이런 식으로 외부 효과에 따른 죄송합니다. 네.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가 걷어가지고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서민금융을 조금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을 시작으로 해서 뭐 헝가리, 체코, 리투아니아 여기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지난 8월에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횡재세를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은 많이 하는군요. 여기는 조금 세요. 순이자 이익이 2년 전보다 10%가 늘어난다. 예. 그런 은행이 있다. 그러면 초과 이익의 40%를 우리가 세금을 물리겠다. 우와. 이게 조금 세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주요 은행들 주가가 뭐 10%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탈리아 그 멜라니 총리 내각에서 예. 바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리가 상한선을 두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위험 가중자산의 0.26% 정도라고 하는 상한선을 두고 그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안 내도 된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물러서서 니들이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다 그 준비금으로 쌓아놓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까지 후퇴를 했는데 뭐 여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들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니까 세금으로 걷거나 그게 아니면 은행들이 준비금으로 쌓아놓거나 이것도 예. 어쨌든 결국에는 사회에 돌아오는 돈이니까요. 일종의 은행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과급 잔치하지 말고 배당 늘리고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건 외부 효과에 따른 이득이기 때문에 유럽은 그런 은행에 대한 횡재세도 있고 막 그 기름값이 오른 거에 대한 맞습니다. 그 정유사에 대한 그런 횡재세도 있던데. 정유사 횡재세도 많이 있죠. 그런 정유사 것도 횡재세는 있고. 훨씬 더 많습니다. 유럽 전역에 많이 있죠. 그게 더 많고. 그건 한시적으로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은행 예. 횡재세는 스페인을 시작으로 얼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은행 스페인 지난해 시작을 해서 한 5개 나라 정도 하고 있고 예. 영국 같은 나라들이 최근에 조금 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다고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제가 만약에 기업들이 그 횡재세 상한에 막 다가가면 요거 안 넘기려고 야 일단 써! 뭐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럽은 그래도 크게 논란이 없이 잘 도입이 됐나 봐요. 이탈리아에서는 논란이 조금 됐고 스페인에서도 논란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예. 조금 은행들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보이기는 해요. 예. 거기라고 논란이 없겠습니까? 다만 이제 거기서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뭐 이놈 하면 상생방안이라고 만들겠지만 예. 이게 유럽은 그런 걸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 거기는 이놈 해도 그냥 반응이 없구나. 이놈이면 너도 이놈이다. 그렇죠. 이놈아. 그리고 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예를 들면 주인도 다 따로 있을 테고. 예. 그러니까 유럽은 그들만의 아. 따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런 게 안 되는 구조인 거고 한국 예.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세금으로 그렇게 대형 은행으로 키워놨고 아. 주인도 없는 데다 라이센스라고 하는 걸 금융당국에서 명확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정부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우리는 뭐 사실상 횡재세만 없었지. 뭐 비슷하게 계속 비슷하게는 해왔죠. 계속 거꾸는 있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국회에 그 발의돼 있는 횡재세 법안 3개를 보면 예. 이게 은행에게 거둘 수 있는 법안은 이 용해인 의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뭐 요것도 양육수 의원안도 포함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용해인 의원안을 보게 되면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정합성 있게 만든 법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과 이득의 50%를 내라. 예. 이게 기금으로 오. 쌓아놓겠다. 2024년까지만 하겠다. 요런 게 주요 골자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40%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1조의 영업이익을 냈다. 네.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서 초과이득에 대해. 초과이득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예. 일단은 뭐 연도별로 조금 곱하는 그 개수가 다르기는 한데 하여튼 평균으로. 이 법안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85%를 곱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다. 그러면 85%가 8,500억이잖아요. 예. 그리고 8,500억 원에서 직전 5개 연도의 평균 영업이익을 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전 5개 연도의 평균 영업이익이 5천억이다. 그러면 5천억을 뺀 3,500원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여기에서 원래 냈던 법인세를 공제한 다음에 50%라서 생각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일단 첫 번째 번 것도 약간 깎아서 계산하고 그리고 옛날 가격하고 비교해서 그쵸. 번 거에서 세금 낸 건 또 빼주고. 맞습니다. 아, 공제를 비교적 해주고. 합리적으로 돼 있네요. 생각보다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얼마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게 맞다라는 이런 계산 방식이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거를 환수를 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항상 그때그때 뭐 나서서 정치권에서 난타하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뭐 상생금 방안 만들고 하는 예. 것들은 뭐 좋지 않은 방법인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은행들한테 횡재세를 이럴 바엔 횡재세를 걷자. 그런 논의가 있다. 얘기인 것 같은데 고민해볼 만한 얘기네요. 고민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은 찾을 수는 있겠죠. 횡재세가 예. 꼭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횡재세보다 빨리 그 고정금리 사실은 미국이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 네. 고정금리 대출해주는 배경에는 은행보다 이제 은행이 리스크를 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변동금리는 빌려가는 사람이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는 거고 고정금리는 내가 이제 은행이 리스크를 책임지는 건데 네.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싼 건지 안 싼 건지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변동금리를 당장 눈앞에 좀 싼 변동금리를 선택하기 마련인데 네. 지금 얘기하는 계속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 네. 미국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정금리 받았다가 좀 이따 더 싼 게 나왔네? 그럼 더 싼 걸로 갈아타고. 맞습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7월 대출에 달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7월 달에 예. 이미 그 공공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은행들이 조금 그런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예. 금융당국에서 7월 달에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은행권 경쟁을 좀 높이겠다는 방안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그래. 주택담보대출도 앞으로는 손쉽게 대환대출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횡재세도 다 좋고 상생 방안도 다 좋은데 전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상생 방안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